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 2차 시 수업을 한 개의 영상 속에서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새로운 4단원, 인권보장과 헌법 대단원에 다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겠는데요. 교과서는 99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인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달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인권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죠. 우리 통상적으로 평상시에도 이 말을 많이 써요. 인권을 보장해달라. 근데 우리가 사실 인권이 무슨 뜻을 갖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줄에 여러분들, 인간이면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죠. 인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권의 특성 4가지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특성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다.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해서 이것을 천부인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특성, 국가의 법이나 일정한 문서로 보장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이다. 자, 이것은 인권이라는 것은 법이나 제도에 규정되지 않아도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것을 자연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성, 인권은 국가나 다른 사람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그렇죠. 불가침성을 갖죠. 그리고 네 번째 특성,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그렇죠. 보편적인 특성을 갖죠. 보편성. 이렇게 인권의 특성은 4가지, 천부인권, 자연권, 불가침성, 보편성의 특성을 가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실 인권의 이러한 특성은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와닿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인권이라는 이런 개념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와닿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무수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그 수많은 이 피나는 노력, 정말 수많은 피도 흘렸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인권의 이런 특성이 너무나 자연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졌다라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는 생각들이지만은 그렇지 못했던 부당한 대우를 피부색 때문에, 지금도 사실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 차별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들이 많은 차별을 받고 있고, 또 성별, 종교, 언어 등등등. 특히나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로서 흑인이나 여성들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역사가 매우 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인권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결과 모든 사회 구성원의 권리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것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그 어느 나라도 법적으로 이렇게 성별이나 아니면 피부색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법은 없어요. 어느 나라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침해되는 사례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너무나 선진국, 정치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국조차도 모든 국민이, 그래서 모든 국민이라 함은 일정 나이가 된 이제 남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성들이 선거권을 획득한 거는, 온전한 선거권을 획득한 거는 100년도 그 역사가 안 됐어요. 1928년에 이제 만 21세 여성이 모든 이제 동등한 선거권을 가지는 이제 이러한 투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요, 영화 속의 사회를 보시면 서프로제트라는 이제 영화가 나와 있는데, 원래 이제 이 영화는 이제 여기 여러분 첫 번째 줄에 보이시면은 서프리지 투표권, 참정권. 사실 여러분들, 이 서프리지라는 단어가 고통을 겪다라는 서퍼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참정권, 투표권을 얻기 위한 이 과정 자체가 매우 고통스럽게 이걸 투쟁하고 쟁취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1800년대 19세기의 여성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참정권을 획득할 수 있었는지, 이게 사실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딱 주어진 게 아니라 이런 수많은 투쟁과 노력 속에 이게 가능해지게 되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한번 교과서 넘겨서 100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100페이지랑 101페이지는 이제 인권보장의 역사가 같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인권보장의 역사는 사실 세계사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교과서에는 딱 한 줄, 두 줄로만 이렇게 요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방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세계사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의 그 역사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그 역사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세계사적인 내용보다도 일단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권보장의 역사.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세계사 중에서도 우리는 영국과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아무래도 인권보장의 역사가 가장 앞장섰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볼 것이고요. 여러분들 우리 사실은 인권보장이 이제 이룩되게 돼 그 시초로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사실은 정말 근대시기 이전에는 뭐 왕, 귀족, 성직자 이런 정말 일부 계층만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상태. 그리고 대부분의 평민들은 이 신분제도에 가로막혀서 억압과 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억압과 차별을 받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뭔가 차별을 받으면은 이거 부당해 라고 바로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차츰 불만을 갖기 시작했던 시점이, 자, 여러분들 이제 이게 당연하다고 느꼈던 때는 사람들 먹고 살기 너무 바빠. 농사 짓고 뭐하고 세금 내고 뭐하고 막 딴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제 이 시민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계기는 상공업의 발달 과정에서 부를 축적하게 된 시민계급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민계급은 이제 국가, 나라에 세금도 내고 또 국방의 의무도 지고 납세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치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아니,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정치에 참여할 수 없지? 그러면서 이런 일부 지배계급이 누렸던 거를 우리도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식에서 이제 인권보장 운동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제 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제 1200년대 13세기죠. 이제 이 영국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 왕이 이제 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사실은 뭐 너무나 과도하게 막 전쟁도 일으키고, 우리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죠. 그쵸? 근데 이 돈을 내주는 당시에 이 귀족 계층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열심히 또 전쟁에 나가 또 열심히 져서 왔어요. 또 나라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제대로 못해. 또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귀족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존 왕의 이 폭정과 실정을 비판하면서 이 영국 귀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왕한테 대헌장, 그 유명한, 자,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국에서는 13세기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그 유명한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을 발표했어요. 자, 이 대헌장이라는 거는 결국은 국왕도 법 아래에 있다라는 원칙을 확립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귀족들이 왕에 대해서 어떤 그 왕의 정말 절대적인 권한을 이렇게 법으로서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이제 이런 인권보장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왕도 이제는 법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대헌장이 발표되고 이후에 이제 또 몇백 년이 지났어요. 이제 영국에서도 뭐 여러 역사적인 사건과 이제 엎치락 뒤치락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명예혁명 여러분도 아마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근데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은, 근데 간단히 얘기하자면은요, 이 이전에도 뭐 여러 혁명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청교도들이 일으킨 청교도 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혁명이 일어난 배경은 뭐 종교적인 것과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맞물려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왕이 자꾸 폭정을 하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하니까 결국 당시 왕이었던 이제 찰스 1세가 처형을 당했어요. 이제 그게 청교도 혁명인데 사실은 이 찰스 1세가 처형당하고 나서 왕이 이제 다시 왕정 복고가 되고 다시 왕위로 돌아오게 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 찰스 2세.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왕이 진짜 권력을 막 휘두르다가 처형이 됐단 말이죠. 그럼 그 이후의 왕들은 당연히 의회의 눈치를, 이제 귀족들과 의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과 의회의 눈치를 막 슬슬 보다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나 왕인데 이거 좀 아니지 않아? 하면서 이제 다시금 슬슬 이제 폭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찰스 2세, 그러니까 찰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찰스 2세의 동생이었던 그 처형되었던 찰스 1세의 이제 다른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올라가게 됐는데 사실 제임스 2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나 우리 아버지 죽인 사람 복수 안 할 거야. 잘 해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듯 하더니 이제 왕권이 탁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금 보복을 하고 종교적인 박해를 하고 또 마음대로 막 휘두르기 시작해서 말 그대로 정말 폭정을 한 거야, 폭정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 되겠다. 이 제임스 2세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사실 제임스 2세를 옹호했던 귀족들까지도 다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2세의 딸이 이제 네덜란드에 시집을 가 있었어요. 네덜란드 총독에게. 그래서 이제 정통성이 있어야 되니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임스 2세의 딸과 그의 남편이었던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왕으로 추대를 해줄게. 자, 우리 영국 왕 좀 해줘. 대신 조건이 있어. 너희가 왕이지만 너희도 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면서 문서를 내밀었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권리장전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네덜란드에 시집가 있던 제임스 2세의 딸과 그의 남편이었던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를 하고 그들이 네덜란드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영국 군대도 당연히 이들의 편이 돼요. 당연히 제임스 2세는 너무 놀라고 무섭죠. 그러니까 사실은 도망가 버렸어요. 프랑스로. 근데 이 과정이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청교도혁명은 사실 수많은 피를 뿌렸는데 이 명예혁명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명예롭다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 바로 왕이었던 윌리엄과 메리에게 내밀었던 문서예요. 그게 바로 이 유명한 권리장전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권리장전은 의회에 규정한 거예요. 근데 이 의회의 권한을 규정했다는 건 결국은 제임스 2세의 폭정, 불법 행위를 막 열거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의회에 동의 없이 법 만들 수 없다. 세금 부과할 수 없다. 군대 징집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의원 선거할 때 자유를 줘야 된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자유권과 관련된 여러 이제 이 권리들이 나열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입헌군주제. 여러분들 지금도 영국은 왕이 있죠. 그쵸? 여왕이 있고 이제 여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헌법에 입각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헌군주제의 의회 정치의 기반이 바로 이때부터 더 확고히 다져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사실은 영국에서 이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이제 규정을 하고 이렇게 보장하는 역사가 정말 일찍이 시작됐는데 이 이웃나라였던 이제 프랑스도 이런 소식들이 이제 전해졌겠죠, 당연히. 그런데다가 이제 프랑스는 당시에 유행했던 사상이 계몽사상. 여러분들 계몽이라고 할 때 이 계자는 깨우칠 계자예요. 우리 왜 계도한다 할 때 그 계자 여이예요. 몽은 꿈몽이에요. 꿈에서 깨어나라 이거예요. 꿈에서 깨우치자. 자,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조그만 글씨 있는데 보시면은 계몽사상이라는 거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 그래서 이 이성에 따라서 진보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상. 아이고, 죄송, 선생님 펜을 떨어뜨렸네요. 자, 바로 그게 계몽사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고 미천한 핏줄을 타고났으니까 미천한 일을 하고 있고 지배를 받는 건 당연하죠 하고 넙죽. 자, 그리고 이제 나는 고귀한 신분을 타고났고 핏줄이 고귀하니까 나는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게 너무나 이거였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달기 시작한 거. 왜?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한 존재가 아닌가? 자, 그래서 또 등장한 사상이 바로 사회 계약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뭐 홉스, 로크, 루소 이런 유명한 사상가들이 이제 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회 계약설을 옆에 조그만 글씨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인간은 모두나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이 자유와 평등한 것을 좀 더 잘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서 즉 계약을 해서 사회나 국가를 구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합의하고 계약을 해서 좀 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잘 보장받기 위해서 만든 국가가 우리의 권리랑 자유를 잘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엎어버릴 수도 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들 여기 교과서 여기 독립선언 이쪽에 나와 있는데 저항권이에요. 저항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사상들이 사실 등장한 특히 계몽 사상과 사회계약서를 바탕으로 인해서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일어난 혁명이 바로 독립혁명. 아니, 어디로부터 대체 독립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을 빼고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역사를 말할 때. 왜? 바로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영국 사람들이 건너가서 건설을 한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 경제활동의 자유를 찾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꾸 영국 본국에서 간섭하고 막 세금 문제로 막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차 갖다 버리고 보스턴 차 사건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네,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독립전쟁이 발발했고 사실 이 독립전쟁을 했을 때 영국과 앙숙이었던 이 프랑스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결국 뭐 이 프랑스의 원조도 있었고 뭐 미국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뛰어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결국은 미국의 독립혁명이 성공을 하게 되었죠. 그때 발표한 선언문이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 그리고 자, 프랑스 인권선언. 자, 여러분들 그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 그쵸? 여러분들 이것도 세계사 아마 그 내용하면서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런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미국의 이런 독립혁명을 통해서 이제 미국 독립선언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라는 이제 문서를 발표하고 만들게 되었는데 이때 이 문서들 안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유권, 그리고 평등권, 그리고 참정권. 여러분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선거권이니까 참정권과 선거권 같은 말은 아니지만 선거권이랑 거의 유사한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선거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를 하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인 과정,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그리고 명예혁명으로 인한 권리장전,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을 확보해 나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언급한 이 세 가지의 인권이 바로 1세대 인권이에요. 이 인권들의 특징은 사실은 이걸 보장해 주려면은 자유를 막 간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개입을 어느 정도 경계한다는 특징을 지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의 권리가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이러한 혁명을 일으킨 주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었던 상공 시민 계층, 프랑스 같은 경우는 부르주아 계층이 이걸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그들은 참정권을 확보했지만 돈 있는 사람들만 참정권이 있었던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참정권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시민혁명 이후에도 끊임없이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과 여성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이 있었고 결국은 이런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끊임없는 희생과 이런 투쟁 과정을 거쳐서 보편적 인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01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제 여러분들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현대로 오면서 우리가 근대에서 이제 현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 과정 같이 나올 거예요. 자, 시민혁명과 함께 선생님이랑 지난번에 이제 도시화 산업화 하면서 선생님이 언급을 했었을 텐데요. 산업혁명이 같이 함께 진행이 돼서 시민혁명은 정치적, 사회적인 흐름이고 산업혁명은 경제적인 당시 흐름이었어요. 자, 우리가 생산 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전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는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폭넓은 개념이고 학문에 따라서 뭐 회계학이든 경영학이든 뭐 경제학이든 사회학이든 각각 학문에 따라서도 이것에 대한 정의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하게 폭넓은 의미인데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쭉 넘겨서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아마 2학기쯤에 배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교과서 129쪽을 한번 볼까요? 자, 129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 문단에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는 교과서 129쪽을 보세요. 선생님 지금 여기서는 안 펼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129페이지를 보면은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장경제의 운영 원리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사유재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개인이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인데 그렇다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 중에 자본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자본이라 했을 때는 이 자본의 개념도 사실은 굉장히 방대하지만 뭐 통상적으로 생산수단,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생산수단을 소유했어요. 생산수단을 소유한 나는 공장도 있고 기계 설비도 있고 돈도 있고 토지도 있어서 이런 생산수단을 내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생산수단을 이용해서 이윤을 얻고자 해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필요하니까 내가 돈을 주고 노동력을 사는 거예요. 그 대가로 주고받는 것이 임금인 거죠. 그래서 노동자를 고용을 하죠. 그래서 노동자와 생산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노사 관계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의 생산수단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노동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임금만 가지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빈부격차가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계속 딸려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하튼 우리가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노동 조건과 낮은 임금에 시달려야 돼. 왜냐면 당시 자본가들은, 그러니까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이 자본가들은 인건비를 줄여야지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많아지니까. 근데 그때 일할 사람은 너무나 많았어요. 인구가 급증하고 일할 사람 너무나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싸게 고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누구겠어요? 바로 아동,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성들을 저임금으로 고용을 했고 무려 아이들과 여성들이 16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하죠. 여러분들 16시간이 말이 16시간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침 6시부터 단 1분도 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밤 10시까지 일한다고 생각해서 그 좁아 터진 공장 안에서. 사실은 이때 굉장히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 이때 이제 주택 부족, 실업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 같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냐면은 자유, 평등. 근데 이거는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바로 여러분들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민이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려면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내용이 최초로 명시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이제 정말 유명한 이 헌법에 모든 이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었고 이게 바로
2세대 인권, 즉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로 사회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과는 뭔가 느낌이 조금 다르죠. 이 사회권은 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회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됐고, 이것을 처음으로 헌법에 규정하게 된 게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내가 일할 수 있는 권리, 노동의 권리,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권리들을 바로 누가?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등장하게 된 인권의 개념이 바로 뭐다? 사회권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2세대 인권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바이마르 헌법은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게 등장하게 된 헌법인데, 이 나치 정권에 의해서 이런 게 사실 다 소용이 없었어요. 왜? 여러분들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나치 정권을 생각해보세요. 이 유대인을 대량으로 학살한 이 홀로코스트, 이게 바로 이제 국가에 의한 인권이 억압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인류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가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할 수 있구나. 진짜 이거 무섭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표적인 그 이제 독일의 나치가 그 국가에 의한 인권 억압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 이제 국가 자체가 아예 그냥 이 인류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국제연합 유엔 총회에서 바로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했는데, 바로 여기에는 이제 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규정하고 인권 보장의 국제 기준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마지막 줄에 나와 있듯이 특정 국가랑 지역을 초월한 인류 전체의 인권 의식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배울 바로 연대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중시하는 바로 연대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인권 보장의 역사는 크게 이렇게 3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정리해서 봐주시고요. 자, 다음 장에 한번 넘어가서 여러분들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1번, 2번을 각자 보시고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1번만 교과서에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103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떠한 인권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가? 자, 선생님이 좀 전에 수업했을 때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보자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 문단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었죠. 우리가 그 이전에는 자유를 누리려고 투쟁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투쟁하고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1세대 인권이 보장을 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과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약자를 보호해줘야 된다. 그게 무슨 권이다? 그렇죠. 사회권이죠. 사회권은 포괄적 개념이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들은 여러분들 교과서 103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인류가 국가가 완전히 대놓고 인권을 이렇게 더 억압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가라는 거에서 넘어서서 이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중시하는 바로 무슨 권이다? 그렇죠. 연대권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두 번째 문단으로 가시면은요. 자,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예요.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항상 경제 발전하면 항상 나오는 시기가 1960년대부터입니다. 그래서 60년대부터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하고 그러면서 인구도 증가하고 배웠죠, 우리? 그쵸?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이러한 주거권, 그렇죠? 안전하게 살 권리, 그 다음에 쾌적하게 살 권리 등등등 이런 게 무슨 권이겠어요? 바로 그렇죠. 사회권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 인권의 확대 과정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1세대 인권.
국가의 개입 경계하는 거죠. 왜? 자유를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자유권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세대 인권. 2세대 인권은 사회적 약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국가가 개입을 해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교육에 대한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교육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건 그래서 의무교육 제도가 생긴 거예요. 사회보장, 인간다운 생활, 쾌적한 환경, 근로. 그쵸? 근로가 있으니까 나 일하고 싶은데 일 못하고 있어. 그럼 국가가 나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뭐 완전 채용 못하더라도 기회를 줄 수 있게끔 하죠. 그쵸? 여러 가지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3세대 인권. 바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넘어선 전 지구적 차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연대와 단결을 강조하는, 그래서 자결권. 여러분들 이 자결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밑에 나와 있지만은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섭받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발전의 권리, 평화,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등등등.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이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개념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연대 책임을 강조한다라는 거. 그래서 연대권 또는 집단권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04페이지를 한번 넘어가서 벌써 이제 내용이 마지막 내용이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여러 또 이제 권리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문화권. 이제 문화적인 의미가 강조되면서 이런 문화권도,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거나 자기 자신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런 권리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권리랑 상충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네 번째 줄도 뭐냐면은 정보 분야에서도 인권. 예를 들어서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온라인 공간에서 사실은 정치적인 자유가 당연히 주어져야 되겠죠. 또 표현의 자유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개인정보를 받기 위해서 이게 개인정보가 침해됐을 때는 이거 잊힐 권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권리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권리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랑 또 충돌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튼 이렇게 인권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영역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인권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밑에 보시게 되면 생각 키우는 활동에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나와 있고, 또 청소년에게 대한 문화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이제 여러분들 우리 흔히 시간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셧다운 제도 또는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리웠던, 여러분도 아마 알 거예요. 이제 일정 시간이 되면은 컴퓨터의 일부 접속을 제한하는 그런 기술적인 조치로서 행해졌던 건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문화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국민의 주거권, 문화권 이렇게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어렵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1번 그리고 문제 2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 2번만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 1차시, 2차시 수업을 지금 한꺼번에 연결이 되는 내용이니까 묶어서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2차시는 지금도 2차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도 사회 변화로 인해서 강조되고 있는 인권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인권과 충돌하기도 하고, 그쵸? 내가 표현을 하는 자유는 있지만 이 표현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의 또 자유권과 누군가의 또 뭔가 어떤 권리를 내가 침해했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절충하고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지속되고 있고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수행평가는 선생님이 이것도 등교계약 이후에 제출을 하는 건데요. 우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이라 하면 우리 사회에서 또는 내 옆에서 우리나라에서 인권 침해 사례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권 침해 사례를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 무조건 인터넷에서 먼저 찾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크게 이슈화됐던 것도 최근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써도 좋고, 이런 인권 침해 사례를 한번 써보시고 그 인권 침해가 어떠한 배경에서 등장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쓰시고, 그리고 그러면 이런 인권, 예를 들어서 인권
이런 침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보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보는 게 이 수행평가 주제예요. 어렵나요? 선생님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과서 이제 뭐 앞에 98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선생님은 의식을 많이 못하다가도 이게 장애인들이 지나갈 때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휠체어로 지나갈 때 딱 그 생각을 한 적이 참 많아요. 너무너무 다니기가 우리나라는 힘든 나라다. 여러분들 그 장애인의 하루를 다른 다큐멘터리를 선생님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장애인의 인권이 그럼 침해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게 휠체어로 지나다닐 수 없는 길들이 있죠. 턱만 있어. 내려가는 그게 없고. 또는 버스. 그래서 여러분들 등장한 버스가 뭡니까? 그죠? 바로 저상버스라는 거예요. 그 저상버스가 그 저자가 낮을 저자에 평상할 때 성자, 평상할 때 상자예요. 낮은 평상.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뭔지 알죠? 이렇게 계단식이면 휠체어가 절대 들어갈 수 없지만은 그렇게 어떤 경사진 면이 있으면은 이게 위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저상 버스를 활용하고 더 이렇게 보편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어떤 인권, 장애인의 침해되고 있는 인권을 바로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써도 좋고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한 번쯤은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우리나라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보시고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을 한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그거를 이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 사례를 두 가지를 일단은 알아보시고 그러면 그에 따른 방안도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